중국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빅테크는 미국 다음으로 잘하는 애들인데 네. 제조 평균 PR도 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을 바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나라가 결국 이제 미국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중국 관련해서는 한국 최고의 실전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십니다. 가장 많이 중국을 많이 다니고 그런 지금 중국 보니까 주식시장 부양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중국 정책 당국이 지난번에 뭐 담보대줄게 주식만 사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얘네들이 완전히 이제 미국 보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구나. 근데 여전히 PPI, CPI 전혀 올라오지 않고 마이너스권에 있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집값의 몰락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 정도로 지금 안 붙는 게 아니고 붙고 있잖아요. 예. 안 살아났잖아요. 그럼 계속 부을 것 같긴 한데 이 도대체 언제까지 부어야 이게 경기가 뜰 거냐. 이게 우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하고 경기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먼저고요. 네. 해외 사례를 좀 들으면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가 2008년 부동산발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 요거 해결하는데 8년 이상 걸렸어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위기가 이제는 잠잠해졌어 라고 했었던 게 언제냐면 3차 양적 완화가 끝났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3번이나 찍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주가는 올랐죠. 네. 돈을 찍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주식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가라는 게 이제 플랫폼 경제가 되면서 주가는 주가대로 움직이고 경제는 경제대로 따로 움직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도 경기 부양을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가 이제 온전하게 뭔가 그러니까 옛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정말 제대로 된 회복세로 됐어라고 하면 미국처럼 지금부터 열심히 경기 부양을 하고 더 강한 부양을 해도 제가 볼 땐 최소 몇 년 뒤에 그걸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일단 기본을 해야 되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미분양 주택만 해도 380만 채가 넘어요. 지금도. 예. 우리 같으면 그 새 아파트인데 네.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거긴 남아돌고 있으니 현 상황에서 뭔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될까지는 정말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중국에서 집값을 많이 급등시키겠다라는 거는 많은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 여기서 계속 더 떨어지는 걸 막는 게 일단 중요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부동산이 되게 안 좋아지면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일 거고 지방 정부에서 만든 그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뭐 땅 빌려주고 있었던 그 기구가 LGFV라고 그래서 로컬 거버먼트 그다음 파이낸셜 베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부실이 심해지면 중국인의 은행권으로 부실이 이전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10조 위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 LGFV라고 불리는 지방 정부 관련된 부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그게 왜냐하면 이자를 탕감해 준 거라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10조 위안은 한국 돈이 무려 2천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쏟아부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일단은 그래서 뭔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걸 일단 막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고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소비가 안 살아나는데 소비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비자예요. 그러면 무비자가 효과가 있느냐? 재밌게도 효과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참고로 지난주에서 2주 연속 다녀왔기 때문에 뭐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그것도 2주 연속으로 다녀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보다 그냥 몇 배가 늘었다가 아니라 수십 배가 늘었다는 게 보여요. 외국인들이. 어디서? 공항에서? 아니 뭐 시내에서도. 공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공항에 제가 이제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가면 거의 2명 타고 갈 때도 있었었고 중국 갈 때? 네. 진짜로? 거의 뭐 전용기였죠. 그렇죠? 그런 때도 있었고 많아봐야 진짜 한 진짜 앞에 한 서너 칸 차는 정도였는데 지금 꽉꽉 들어차요. 그리고 제가 상해에서 묵었던 호텔의 절반이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가요. 그 외국인 한국인이네요. 한국인,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흔히 얘기하는 서양 사람들도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주마다 갈 때마다 느는 게 눈으로 보여요. 확실히 있구나. 그럼 뭐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분들이 밑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건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중국도 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경제를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투자는 쉽지 않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80만 채에 있는 미분양이 있는데 거기서 또 부동산 투자를 해봐야 의미가 없을 거고 지금 수출과 관련해서 봤더니 수출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 통제를 할 것 같아 쉽진 않고 네. 결국은 내수를 부양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내수를 부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웰스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의 효과. 네. 그리고 우리가 부의 효과라고 하는 건 보통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지금 그렇게 부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제가 보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주식을 생각보다 크게 부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올 초부터 있었던 신국 구조라고 불리는 중국판 밸류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고 실제 최근에 있었던 거 보면 중국의 배당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배당이 벌어졌고요. 네. 또 자사주 매입 소각도 거의 최고 기업인데 내년 전망을 보니까 내년 전망 중에서 우리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인데 그분의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 2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외로 제가 볼 땐 부동산은 어렵고 그다음에 경기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증권 시장의 부양을 통해서 소비를 뭔가 살려보려는 의지를 굉장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거 외에도 이관신이라고 해서 물건을 되게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실제 제가 상하이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면 모든 물건에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거 이관신은 얼마 깎아줘, 얼마 깎아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번 달에서 또 소매 판매 보니까 실제 그걸 사요. 예, 그래서 가전제품을 사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사는 것들이 보여요. 내구재를 산다? 요거는 유의미하게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걸 살리려면 요거 말고도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이거 청년 실업률이 한 18% 이상 넘고 19%에 달하는 걸로 봤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 소비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특별히 더 하죠. 특별히 더 하고 이분들의 일자리가 생길 때 일자리가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유의미하게 늘어갈 때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뭘로 늘어날 건데 외국인 들어오면 뭐가 생기나요? 서비스업이 좋아지죠? 그렇죠. 그럼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시간을 두겠지만 그럼 거기서 또 창출된 일자리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전보다는 옛날만큼 분명히 안 돼요. 조금 더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최소한 중국과 관련해서는 증권 시장은 경기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 제 경기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거나 경기가 옛날만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는 경기지만 주식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AI를 잘하는 국가가 1위가 미국, 2등이 누구죠? 중국이에요. 그죠? 네. 중국도 그만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는 AI 관련 기업들 주가 보면 지금 처참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냈었을 때 과연 여기에만 있을 주가인 거냐. 그러니까 뭔가 중국 경제만 놓고 오고 부동산만 놓고 보니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는 집권을 하고 그 미중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회담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내수와 관련된 어떤 그 정책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는 자산 효과와 관련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추가 어떤 부양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주식학도 TV에서 중국 시황을 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거를 저희는 이거는 그냥 정답지다라고까지 느껴져요. 왜냐하면 얘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죠. 작년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고 시진핑이 나와서 부양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드문 저희가- 케이스죠. 예. 네,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지난 3년간. 그만큼 이제 당 최고 권력 기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아마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하나는 정말 문제를 몰랐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는 부양을 해봐야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경제를 놓고 보시면 올 초까지도 그랬지만 제일 문제는 미국 인플레였거든요. 미국 인플레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면 인플레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미국은 금리를 한 6, 7%까지 진짜 올랐을 거고 그럼 미국도 폭망했을 수도 있고 미국 폭망하면 중국이 아무리 부양을 해봐야 사실은 그죠? 돌출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돌파할 수 있는 그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도로 같이 주저앉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올 9월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미국의 피벗, 즉 금리나 물가 안정을 기다려서 미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일 적을 때,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를 제일 낼 수 있을 때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뭔가 뭐 꼭 투자란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는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투자했던 건 홍콩의 빅테크들이었고, 그런 주식들은 보면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처참한 상황이에요, 주가가. 반등해도 일단 밸류에이션은 싸더라고요. 그쵸. 예. 처음 봤어요. 중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싼 거는 처음이 아닌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 PR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35배, 예, 30배.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PR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요즘 한 12배 안짝 10배 이하입니다. 그죠? 예, 엄청나게 제조업 떨어졌어.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가 저평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분명히 부동산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은 그것도 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중국의 빅테크는 미국 다음으로 잘하는 애들인데 제조업 평균 PR도 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물류 기업들, 그러니까 징동닷컴 또 뭐 알리바바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상당한 물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걔네들 그 AI 써가지고 하면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보다 유리한 건 뭐냐면 기술력은 미국이 뛰어나요. 근데 문제는 뛰어난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속도는 중국이 훨씬 더 항상 빨랐던 게 여기가 규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거든요. 일단 왜 사람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 좀 심한 말로 뭐 교통사고 나서 그 정도 죽을 수 있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진 국가인 거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이번에 트럼프 옆에 찰딱 붙은 이유도 전 여기에 영향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이 자율주행을 제일 잘해왔는데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누가 더 학습량을 규제 없이 하느냐에 따라서 역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걸 보고 우리도 규제 풀어라고 해서 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던 게, 우리가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도 처음에 구글이 제일 잘하다가 지금은 틱톡한테 밀렸잖아요. 그렇죠. 틱톡이 세계 거의 쓸다시피 하는데 결국 그게 중국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시작은 늦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들 하더라.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AI도 누가 더 많은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LLM 모델, 즉 문서만 학습할 때는 미국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영상과 사습 학습은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개인정보를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미국은 그거 불가능해요. 내 거를 어떻게 학습을 해요? 그죠? 제 동영상을 어떻게 학습합니까? 그건 못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엔 시작은 미국이 앞서고 기술력도 좋지만 이런 어떤 규제적인 차이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게 전 조만간에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율주행은 저도 작년 11월 말에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달라졌죠.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만들면 진짜 너무 허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YD 차 하나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게 차냐? 그죠?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인데 그 뒤에 한 2, 3년 뒤에 갔었을 때는 그래도 굴러는 가요. 뭐 그랬었고 그 뒤 1년에 가니까 쓸만해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중국 발전 과정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뭐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전기차 뭐 샤오미도 나오고 그랬어요. 처음에 반응이 안 좋았죠. 그죠?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든지 말든지. 중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샤오미예요. 지금 계속해서 거의 수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 투자라고 하면 야, 쟤 또 뭐 무슨 중국 이런 게 아니냐 싶어서 투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이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도 중국에 계속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은 좀 다릅니다만 미국은 주로 대규모로 사주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안 해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팔고 있는 입장이고, 독일도 중국에 엄청난 양을 팔았기 때문에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중국 때문에 어려워진 재밌는 국가 중 대륙이 지금 유럽 대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건 다 팔아놓고 갑자기 중국과 무역 안 해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하고 났더니 이제 중국인들이 부동산 때문에 돈을 없으니 명품은 안 사는데 그래서 자기네 거 싼 물건은 계속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럽이 엄청 물가 때문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물가 시달리는 사람들은 중국제네 아니냐 의미가 없어요. 일단 싸면 써야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아마 그래서 전기차만 해도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아는 폴스바겐이라는 기업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 30% 감안한다는 얘기도 사실 이런 건데 앞으로 더 많은 산업들이 유럽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동안에 자동차 많이 팔아놓고 중국차가 수출한다는데 안 돼 이럴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한국도 중국에 반도체 그렇게 팔아놓고 전기 버스 들어온다 안 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네. 참 걱정이에요. 그걸 네.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름 견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들어갈 때 반도체는 본인들이 없으니까 견제를 안 한 거지만 그치. 뭔가 경쟁 있는 것들은 거기서 굉장히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도 되게 세워서 실제 못 팔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가서 못 팔았잖아요. 못 팔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정한 평등은 그런 거거든요. 니네가 막았으면 우리도 막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우리가 다 풀어줘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막는 건 전 잘한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최소한 반도체는 지금도 지네가 없으면 사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한번 내떠보세요. 양쯔 메모리 아니면 창신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고사양들 우리 없으면 안 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싫으면 니네가 사가지 말든가라고 버팅기고 나머지 것들은 중국이 했던 만큼 제가 볼 때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일정 수준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2차 전지 원료를 안 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반도체하고 없이. 바터를 쳐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는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아직도 칼자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반도체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 네. 아예 수출 안 해버리면 중국도 모든 게 다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냥 보다 관점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한 건데 우리가 계속 너무나도 숙이고 들어가는 건 맞느냐.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중국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밀당은 해야죠. 그렇죠?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이 되게 무서운 게 DDR4까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고 소위 말하는 고사양으로 갈 때까지는 분명히 뭔가 장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있죠. 네. 아직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중국이 대단히 열심히 해서라는 것보다도 정부 지원이 제일 커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창신 메모리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안 나온 거지만 거의 불량률이 한 80-90%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80-90% 불량 나는 거에 대한 모든 지원금을 정부에서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개념으로 보면 이미 망해야 될 기업인데 그냥 정부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그 몇 개 안 되는 반도체를 사주는 기업들한테 또 혜택을 주고 이거 엄청나게 불공정한 게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키우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거기에 또 아쉬움이 있다라면 글로벌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또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업의 문화들이 뭔가 인재를 등용하고 뭔가 회사 내에서 공정을 하고 아니면 또 일한 만큼의 어떤 또는 성과를 주는 모습들이 아니다 보니 아마도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한국 시장에 대해 기업이나 시장에 대해 좀 실망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최근에 이게 통계 데이터도 나와요. 나라 기업 연구원들이 얼마나 넘어갔고 100%는 아닌데 그게 공개된 것도 얼마 전에 있었고 동아일보에서도 얼마 전에 크게 다룬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해외 인재 유출 상위권의 나라가 한국이죠. 예, 제일 우리 아시아권에서 제일 많습니다. 예, 결국은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중국이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기술이 참 많이 갔다. 옛날에 디스플레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좋은 기술들이 유출되고 있고 그게 중국이 이제 우리의 목을 이제 겨누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오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한국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지금 뭐 사실은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증시각도 TV에서 아주 여러 번 주창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뭐 스타트업도 일어나고 벤처도 더 일어나고 거기에 투자가 선순환이 되면서 기업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성장률이 담보가 되고 기업들이 빡빡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했는데 너무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자본시장 뭐 풀어줄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진짜? 저는 올해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것들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또는 정치권 또는 당국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끼리 놀다 보니까
해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그렇죠. 글로벌 시장이 열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주주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 충분히 인식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 아니어도 한국 시장이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시장에 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게 나올 거고요. 네. 이와 관련된 개선 노력들이 저는 내년부터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많이 나오면 시장 좋겠네요. 당연하죠. 의외로 제가 보기엔 지금 뭐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그런 어떤 개선 노력들이 의외로 우리 시장에서 저는 괜찮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올해 들어서 저도 이제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올해 시장이 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금융주를 많이 안 산 것들, 네, 그렇죠? 사실 올해 밸류업의 원년이었었고 밸류업은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주주가치 환원의 사실 첫 번째였었던 거고 실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해줬고 그래서 실제 은행들만 하더라도 적게는 60-70%에서 2배까지 오른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1년 내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시장이 무조건 어려웠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실제는 어려운 게 맞긴 하지만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 상식적으로 기업 가치를 위하는 기업들을 보고 나서도 거기엔 투자를 많이 안 했다라는 건 저부터도 일단 반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와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간과했던 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라면 그래도 각 기업별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수확을 거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25년도 우리 투자 시기를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 한번 일단은 상법 개정은 방향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 지주사를 좋게 만드는 건지 여러 가지 아니면 현재 있는 대주주들의 어떤 권한을 뭐 줄이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볼 때 움직이시면 최적화된 움직임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만 하더라도 뭐 밸류업과 관련해서 결국엔 올해는 배당 많이 주는 거,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소 가격이 줄을 이루었던 건데 그 관련했던 기업들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상법 개정하면 이렇게 개정을 하면 그 개정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이 되게 좋아질 거다라는 게 답이 나오면 그 기업들은 주가가 시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룹사 내에서 알짜 그룹사가 비알짜 그룹사한테 돈을 넘겨주는 행위는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요. 네,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알짜 기업들은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옛날에 맨날 도와준다고 또 다른 회사하고 합병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저평가 됐던 게 이제 제 본질 가치를 찾고 사실 뭐 지금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뭐 여야도 되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경영자 측하고 아닌데하고 이제 뭐 나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땐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맞는 건 아닌 게 냉정하게 우리 경영자분들이 그럼 과연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사실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였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기에 점수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들한테 너무나도 많은 제가 볼 때는 손해를 이렇게 안지면서 오히려 이제 대주주만 좋아지게 하는 일들이 유독 지난해 올해 많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이 희생돼서 그렇잖아도 저분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 없는 분들을 더 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이런 측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정 대주주의 뭔가 대주주만 좋게 만드는 사실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법적 제도적으로도 지금 막으려고 하는 어떤 장치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게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면 경영자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주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딱 되고 나면 우린 거기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옳다고 그러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25년도 맞이하는 그 투자자분들께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지만 새롭진 않죠, 그죠?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그분이 얘기하는 정책적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쉬운 건 뭐냐면 이분이 원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최근에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수단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겁만 먹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수단을 되게 무섭게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수단에 너무나도 우리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트럼프다 하더라도
결국 국가를 좋게 만들려면 또 음.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는 네. 해야 될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목표에 초점을 두고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꼭 나열해 보세요. 그 조건을 못 맞추면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 조건대로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조건들을 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땐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쓰는 자서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래 기술, 불구가 된 미국부터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연말이 되시면 트럼프가 생각보다 책을 재미있게 씁니다. 두껍지도 않고. 금방 읽었어요? 예. 거래 기술은 예. 금방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보셔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또 안 벗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좀 바로 알기, 그걸 통해서 한번 대응력을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여전히 기업가에 가깝다는 느낌. 그것도 부동산업자죠, 정확히. 예. 아주 그 책을 보고 딱 행동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겁먹을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가정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는 그 스타일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트럼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그걸 안다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이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딴 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분은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사고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농업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내핍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해가지고 잘 쌓아가지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부동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하고 뻥카의 달인이야. 아우라 빵빵 터뜨리면서 돈도 없는데 돈인 척하면서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따내고 성공해서 그걸 일궈내고 이 전개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 사고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선엽 이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덕분에 앞으로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이 전개가 생산성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뭐 그냥 직관적으로 딱 그냥 통쾌하게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다 하는 이해도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25년도에 우리 어떤 시각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도 큰 도움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선엽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함께해 주신 투자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